엄마, 혹시 살아있는 거야? 지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그 콧노래가 맴돌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문대에 다닌다는 사실은 지연에게 자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성적표는 장학금으로 이어졌고 장학금은 월세와 식비 그리고 병원비를 대신했습니다. 지연은 늘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내일이 올 수 있을지, 이번 달을 넘기면 다음 달이 가능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매주 2번 강남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면 항상 21번 고르게 되었습니다. 철제 대문은 높았고 그 위로 설치된 CCTV는 늘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비는 지연의 얼굴을 이미 외운 듯 했지만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카드키를 찍고 문이 열리는 소리만이 짧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가 크게 느껴질 정도였죠. 거실은 호텔 로비처럼 넓었고 바닥은 매번 광이 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생활의 흔적이라는 건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과외 대상인 아들은 이미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교재는 펼쳐져 있었지만 시선은 휴대전화에 꽂혀 있었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란 걸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볼까요? 지연의 말에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조차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지연은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콧노래였습니다. 느릿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콧노래였죠. 지연의 손이 교재 위에서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지만 아무 글자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안쪽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노래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너무 가까이에서 들었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어릴 적 잠들기 전마다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전기가 나가 캄캄한 방에서 어머니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설마. 지연은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들킬까 싶어 고개를 숙였지만 아이는 여전히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콧노래는 잠시 멎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같은 부분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호흡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현실과 섞여버린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는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연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라는 말을 지연은 수없이 되뇌어 왔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콧노래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연의 기억 속에만 있던 소리였습니다. 과외가 끝날 시간이 다가왔지만 지연은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목시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통증이 올라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2층 난간 너머로 아주 잠깐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지연은 대문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과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과거가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그 콧노래가 맴돌았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 과외날 절대 우연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문대에 다닌다는 사실은 지연에게 자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성적표는 장학금으로 이어졌고 장학금은 월세와 식비 그리고 병원비를 대신했습니다. 지연은 늘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면 내일이 올 수 있을지, 이번 달을 넘기면 다음 달이 가능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매주 2번 강남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면 항상 숨을 한 번 고르게 되었습니다. 철제 대문은 높았고 그 위로 설치된 CCTV는 늘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비는 지연의 얼굴을 이미 외운 듯 했지만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카드키를 찍고 문이 열리는 소리만이 짧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가 크게 느껴질 정도였죠. 거실은 호텔 로비처럼 넓었고 바닥은 매번 광이 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생활의 흔적이라는 건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과외 대상인 아들은 이미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교재는 펼쳐져 있었지만 시선은 휴대전화에 꽂혀 있었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란 걸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볼까요? 지연의 말에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조차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지연은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콧노래였습니다. 느릿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콧노래였죠. 지연의 손이 교재 위에서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눌렀지만 아무 글자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안쪽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노래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너무 가까이에서 들었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어릴 적 잠들기 전마다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전기가 나가 캄캄한 방에서 어머니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설마. 지연은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들킬까 싶어 고개를 숙였지만 아이는 여전히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콧노래는 잠시 멎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같은 부분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멜로디, 같은 호흡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현실과 섞여버린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는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연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라는 말을 지연은 수없이 되뇌어 왔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콧노래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오래 지연의 기억 속에만 있던 소리였습니다. 과외가 끝날 시간이 다가왔지만 지연은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목시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통증이 올라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2층 난간 너머로 아주 잠깐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을 나서며 지연은 대문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지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과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과거가 이 집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그 콧노래가 맴돌았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 과외 날 절대 우연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요. 지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단 위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다시 귓가를 스쳤고 몸을 돌리면 콧노래의 잔향이 따라붙었습니다. 잠에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새벽녘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서는 순간 지연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봉투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된 기록들, 경찰 보고서, 사본, 병원 진단서, 보험 서류까지 한데 묶여 있던 것들이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에서 묘하게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건 사고 경위서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즉사. 이 문장은 지연의 머릿속에 너무도 익숙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라는 말 역시 이 문장과 함께 늘 떠올랐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 표현은 슬픔을 설명하기보다 모든 의문을 봉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넘기며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간, 장소, 목격자 진술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봤던 문서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다른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사망 확인 시간과 병원 도착 시간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몇 분 차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공백이 있었죠. 지연은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있었지만 그동안은 애써 넘겨왔던 대목이었습니다. 침을 삼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담당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그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낯설지 않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지금 과외를 나가는 그 집의 사모님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름까지 같지는 않았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지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그 말은 입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확신 없는 추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지연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와 병원 소개 글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전 해당 의사가 갑작스럽게 병원을 떠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만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같은 성을 가진 재벌가 사모님과 연관된 재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었지만 흐름은 묘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2번, 3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일부러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이 기록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열람실 한쪽 자리에 앉아 지연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대부분 짧았고 깊이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번호가 수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정 기사였지만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그 부분을 2번 읽었습니다. 차량 번호 수정?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정보였지만 지연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늘 조심스러웠고 말수가 적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단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사고를 당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습니다. 지연은 노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이름, 장소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억과 기록을 분리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펜을 쥔 손이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리된 이름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그 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외집 사모님과 담당 의사, 그리고 재단 관계자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다음 과외를 앞두고 가방을 챙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교재 사이에 노트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노트를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들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집을 나서며 거울을 봤을 때 지연의 얼굴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우연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인하고 묻고 기록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사모님을 단순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콧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숨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까지 알아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을게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고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 집으로 가는 날 평소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한 이유가 단순히 성실해서가 아니란 걸 지연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죠. 오늘은 반드시 2층의 존재를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둔 작은 노트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또 골랐지만 목 안쪽은 계속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같은 질문에 잡아먹힐 것 같았으니까요. 대문이 열리고 경비의 무표정한 시선이 오늘도 지연을 통과했습니다. 지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일부러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 위에 있다면 내가 왔다는 신호를 남기려는 행동이었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려 해도
소름이 팔뚝에 먼저 올라오더군요. 지연은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려는 걸 억지로 눌러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기다림은 늘 과외 선생의 몫이었고 지연은 그 질서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지연은 교재를 꺼내 소파 테이블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는 척하다가 손을 놓쳤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물병이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한 집이라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렸죠. 지연의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쿵 하고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아무도 없는데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2층에 누가 있다면 들릴 정도의 크기였고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끝이 난간을 건드린 소리 같기도 했고 문을 살짝 닫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목에서 공기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고 심장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짧게 콧노래의 한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처럼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멜로디였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 말이 다시 한번 지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계단 아래쪽 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하품을 하듯 입을 벌리며 지연을 힐끗 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이 말투는 언제나처럼 무심했지만 지연에게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봐요. 지연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말끝이 떨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아들은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동안에도 지연의 귀는 계속 위층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 사이로 작은 발소리 하나라도 섞이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오히려 방해가 될 정도였어요. 중반쯤 지연은 일부러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라면 부엌 쪽으로 가야 했지만 지연은 자연스럽게 계단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아이도 별 관심이 없다는 듯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틈이 오늘 지연이 노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침을 삼키며 한 발 또 한 발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이 차가웠고 손끝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2층 난간이 시야에 들어오자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그럼에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모든 감각이 망상으로 남을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은 난간 끝에 다다라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방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맡던 그 향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오래된 향이었죠. 지연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 안쪽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고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콧노래보다 더 직접적인 숨소리보다 더 명확한 기억이었죠. 지연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과외 선생입니다. 지연은 겨우 말을 뱉어냈습니다. 존댓말이 제대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문 안쪽의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몇 초였는데 지연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방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전부 드러나지 않았지만 손과 팔목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 손목에는 아주 오래된 은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와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똑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래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방 안쪽의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다시 닫으려 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라디오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 질문은 계획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튀어나와 버린 말이었죠. 지연은 자신의 무모함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크게 울렸고 목이 다시 말랐습니다. 문이 멈췄습니다. 닫히던 문이 멈춰선 채로 안쪽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 누가 당신한테 알려줬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고 확인이었고 동시에 너는 누구냐는 신문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가 지연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쌤, 어디 갔어? 지연은 계단 쪽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눈을 파는 그 순간 방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지연은 다시 문을 보았지만 방 안쪽은 완전히 잠잠했습니다. 지연은 계단을 내려오며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 시계는, 그리고 방 안쪽의 반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 정말 위장이었다면 누가 무엇을 숨겼던 걸까요? 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 문장을 지연은 다시 되뇌었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이제는 그 말이 의심이 아니라 수사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수업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비서가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표정은 늘처럼 정중했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는 2층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금지의 선언은 곧 들켰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사모님은 지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찾는 그 사람과 사모님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노트를 펼치고 오늘 들은 질문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노래 누가 당신한테 알려줬나요? 문장을 적는 순간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을 억지로 눌러가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시계, 어머니와 동일, 목소리 동일, 2층 출입 금지.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이상 지연은 그 문을 끝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2층 출입 금지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그 집안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시선이 하나 더 늘어난 듯했고 거실에 앉아 있어도 공기가
이전보다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비서는 예전보다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말수는 적어졌지만 눈길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럼에도 지연은 과외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물러나는 순간 다시는 이 진실의 문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매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다. 이 집이 아니라면 어머니와 연결된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수업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의 태도도 집안의 구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지연의 시선이었습니다. 지연은 집안의 모든 소리를 기록하듯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냉장고 모터 소리, 발소리가 나는 시간까지 말이죠. 그런 사소한 정보들이 언젠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려던 지연은 현관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신발장 아래쪽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접수표 조각이었습니다. 이미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날짜와 병원 이름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어머니의 사고 기록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며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왜 이 집에 이게 있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접수표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대조해 보니 그 접수표는 어머니의 사고가 있던 주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지연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가설이 아니라 방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2층에 오르지 않더라도 그 주변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날 지연은 일부러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중이 잘 안 되니까 2층 서재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아이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간은 아이에게도 크게 의미가 없는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2층 서재는 복도 끝, 사모님의 방과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재 문을 열며 심장이 다시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연은 책상 위에 교재를 올려놓으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귀는 온통 복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업 중간 지연은 서재 창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핑계였습니다. 창문을 여는 척하며 지연은 복도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의 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 소리였습니다. 단어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몇 마디가 분명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은 정리됐어요. 그 아이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요. 예, 실수는 없을 겁니다. 지연의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서 창문 손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들킬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은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록을 정리했다는 말, 실수는 없다는 말. 그건 누군가가 과거를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비서가
다시 지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요즘 집안을 자주 둘러보시는 것 같아서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신경 쓰이게 해드렸네요. 사과는 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을 나선 뒤 지연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표에 적힌 병원이 아직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자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안상 외부 열람은 어렵습니다. 지연은 돌아서며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병원에도 손을 뻗어놓았다는 사실을요. 사고로 위장된 죽음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침묵과 협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숨기려 했던 건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을 지워버리려 했던 누군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지연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은 사람이다. 기록이 아니라.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멀리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2층에서 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굳어버렸고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경고는 시작되었고 이제 되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오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 목소리는 경고였고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연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분명 2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한동안 제 박자를 찾지 못한 채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도 가슴 안쪽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다시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노트를 펼쳐 방금 들은 문장을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문장을 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경고. 나를 알고 있음. 2층 인물 확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니 사고 당시 경찰 조사와 병행해 사건을 취재했던 지역 기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입력했습니다. 이 사람마저 입을 닫고 있다면 이제 정말 혼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망설임은 길었지만 행동은 짧았습니다. 혹시 몇 년 전 교통사고 기사 기억하시나요? 지연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려 애썼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날 수가 없죠.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지도 너무 없지도 않은 곳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유난히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심장은 또 한 번, 두 번 크게 울렸습니다. 이 만남이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는 지연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지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컸네요.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고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 일부 누락되었고 병원 기록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정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더 이상 기사로 다뤄지지 않게 된 시점이 너무 빨랐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이야기가 현실로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막았던 건가요? 지연의 질문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자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낮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사모님이라는 표현이 돌았어요.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붙은 셈이었습니다. 기자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로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사모님은 단순한 집안 어른이 아니라 과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과외를 앞두고 지연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조심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방 속 노트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 묘해져 있었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을 안내했고 거실에는 이미 사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단정한 차림에 지나치게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사모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지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공부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은 가볍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있는 게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해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기억은 너무 무거워서요. 사모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사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아주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그 노래를 들으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오래 있고 싶다면 모르는 척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 말은 선택을 요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알고도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2번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침묵과 진실 사이에서 지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모님의 말투, 콧노래의 박자, 계단에서 멈춰서던 발걸음까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반복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안쪽에서 이제 와서 멈출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망 이후라는 단어를 크게 적어놓고 그 아래에 날짜들을 나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일, 장례식 날짜, 보험 처리 완료 시점, 그리고 그 이후 몇 년간의 공백. 그 공백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언급한 재단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장학재단 정도로만 알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말, 병원 접수표, 그리고 기록은 정리됐다는 통화 내용까지 이어보니 그 재단은 단순한 기부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재단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깔끔했고 성과와 수상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재단의 연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립연도, 이사진 명단, 주요 프로젝트, 그중 한 페이지에서 지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초기 실무 책임자 명단에 낯설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본명이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여러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볐고 확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망 처리된 사람의 이름이 그 이후 몇 년간 재단 실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필명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었던 거야.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리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 문장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 그리고 사망 이후의 이름. 두 문장은 이제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료 열람석에 앉아 지연은 재단과 연관된 외부 보고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데이터, 세미나 자료, 기부금 사용 내역까지 가능한 한 모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대외 비공개 자문, 외부 협력 인력, 그리고 특별 계약. 지연은 손끝으로 노트에 그 단어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의 숫자와 기록에 유독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단의 구조를 보니 누군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사모님이라는 사실 역시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과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또 달랐습니다. 비서는 지연을 보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 만큼 알았겠지라는 느낌이랄까요. 지연은 그 시선을 외면한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사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 도중 지연은 일부러 재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학재단 운영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 난 잘 몰라.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동시에 모든 걸 어른에게 맡겨버린 사람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사모님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차분한 걸음, 흐트러짐 없는 표정. 지연은 그 얼굴을 보며 노트 속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살아있었던 이름. 그 이름을 사모님은 몇 년 동안 곁에 두고 사용해온 셈이었습니다. 요즘 무언가 찾고 있는 얼굴이네요. 사모님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확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걸 찾고 살잖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그 문장이 도발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떤 건 찾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여전히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망한 사람 이름이 재단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지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이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님의 말은 낮았고 단호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존재를 바꾼 것뿐이죠. 그 말은 어머니의 삶을 선택이나 거래로 규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서 살린 거라면 지연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은 왜 버려야 했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지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필요 없는 관계는 잘라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그날 집을 나서며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 이후에도 이어진 이름, 사모님의 인정, 그리고 침묵.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지연은 알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위험해질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기록으로만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연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이어진 이름, 사모님의 인정, 그리고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재단 내부에서 어머니와 직접 접촉했던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고 연락처는 대부분 비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지워졌다면 사람의 기억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재단 초기 세미나 자료를 다시 뒤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 행사 참석자 명단, 발표자 소개까지 하나하나 확대해보며 살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단체 사진에서 지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외부 자문이라고 적힌 인물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매였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다시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 아래에 적힌 이름을 검색하자 오래된 회계사 사무실 하나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폐업 상태였지만 연락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더 이상 확인 중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이유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으니까요.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습니다. 네.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재단 외부 자문을 맡으셨던 분 맞으신가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 만남이 어머니의 삶을 설명해 줄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조금 더 늙어 있었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분의 딸이군요.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이 이 만남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살아있어야 했나요? 지연의 질문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숫자를 넘어선 걸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추상적이었지만 동시에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 초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장학사업과 사회공헌을 내세웠지만 내부에서는 거액의 자금 이동과 재개발 관련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읽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 역할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숫자 속에 숨은 의도를 읽고 위험을 예측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문제는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계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재단과 사모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존재 자체가 위험이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이 사망 처리였다는 겁니다. 지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은 보호이자 통제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재단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운 채 말이죠. 지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감정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저는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왜 버려진 거죠? 회계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관계는 위험이었고 약점이었으며 제거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분이 가장 걱정한 건 따님이었습니다. 회계사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의 존재 때문에 끝까지 결정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모님이 조건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것, 과거와의 연결을 끊을 것. 그 선택 앞에서 어머니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딸을 세상에 남긴 채로 말이죠. 그분은 아직 재단에 있나요? 지연의 질문에 회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손을 뗐어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감시와 경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유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겠다고요. 어머니가 왜 살아있어야 했는지를 안 이상 그 삶의 끝을 지켜볼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대가를 요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모님의 번호를 저장해 두었던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메시지 작성 창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짧게 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공개적으로요. 그 문장은 도전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각오가 더 컸습니다. 이제 지연은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거래의 결과였다면 이제 그 거래의 조건을 다시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다음 만남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자리는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어머니는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만 남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모님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지연이 메시지를 보낸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에 뜬 문장은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후 재단 회의실로 오세요. 변명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전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모님이 회의실을 제안했다는 건 숨길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혹은 숨길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일지도 몰랐습니다. 지연은 그 차이를 곱씹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과외를 갈 때와 비슷한 차림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가르치러 가는 날이 아니라 질문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찼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긴장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재단 건물은 예상보다 더 크고 더 조용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 몇 명만이 오갔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지연의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전달이 끝난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사모님과 비서,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이라는 소개는 필요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지연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연습한 장면을 다시 재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앉아요. 사모님의 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예상했어요.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숨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숨긴 적은 없어요. 다만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문장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이해해야 할 사람이 된 건가요? 회의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법무팀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는 보호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보호. 지연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지운 단어,
그리고 지연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이 초기에 얼마나 위험한 구조 위에 놓여 있었는지 외부에 드러나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말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핵심 인물이 되었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선택이 필요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보호에 제 동의는 없었죠. 지연의 말에 사모님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모님의 대답은 준비된 문장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럼 저는요? 지연의 질문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를 버린 것도 보호였나요?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변수였어요. 그 말은 솔직했지만 잔인했습니다.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약해지니까요. 지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필요했던 거군요.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계약.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말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 확신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법무팀 남자가 서류 하나를 지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제안입니다. 서류 상단에는 비밀 유지 및 상호 보호 협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과거의 계약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사모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과외도 학업도 아무 문제 없이요. 그 말은 유혹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모습, 손목의 은색 시계, 그리고 침묵. 어머니는 계약을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딸을 잃었습니다. 지연은 그 선택을 반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뜨고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보호가 아니라 선택을 원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나요? 지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를 뜻하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만남은 보호보다 위험합니다. 사모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문을 열어드리죠.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에 깊숙이 공기가 들어오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계약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주소와 시간만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봉투 속 주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강남도 도심도 아닌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였죠. 지연은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주소를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이곳은 어머니가 있을 법한 장소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분쯤 일찍 도착했을 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고 사람의 인기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서서 숨을 고르며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은 자꾸만 짧아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작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소에 적힌 집 앞에 섰을 때 지연은 쉽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 문 하나를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연은 어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얼굴을 마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기대와 원망,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익숙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의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기억 속의 어머니와 거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 늘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지만 눈매와 입술의 선,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지연이니?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그 한마디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 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까지 기억 속과 같았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나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그 말은 조심스러웠고 허락을 구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듯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습니다. 필요한 가구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그 공기에서 오래전 기억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보리차 냄새, 빨래에서 나던 햇볕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머니는 지연과 마주 앉아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지연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머니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연은 겨우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할지 몰라 말이 끊겼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나를 남겨두었는지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어떤 것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들으며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직접 듣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고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필요가 너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단다. 지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보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거예요?
지연의 질문은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지켜보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지켜보는 방식이라는 표현은 너무 많은 시간을 지워버리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매년 내 소식을 들었어. 어머니의 말에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성적, 진학, 장학금, 그리고 과외까지 모든 정보가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실이 위로인지 배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 간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지연의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 말해줬어.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모든 길이 결국 그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색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층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한테 주려고 남겨둔 거야. 어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연은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분명한 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고 이번 만남은 재회가 아니라 정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가슴이 저려왔고 숨이 다시 가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그 말은 책임을 넘기는 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자유를 건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보호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지우는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나설 때 지연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시계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건네준 은색 시계는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묘하게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지연의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뛰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도 가슴 안쪽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신마까지 이어진 기록들이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이름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 보호, 계약, 사망 처리. 지연은 그 단어들 사이에 선을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문장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니를 다시 만난 이후 지연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침묵이 더 많은 침묵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오래 혼자였던 사람은 지연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사모님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오는 걸 받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났군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고 예상한 수순이라는 듯이 말이죠. 네, 만났어요. 지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죠? 그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남길 겁니다. 지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워진 사람과 지워진 선택에 대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사모님의 숨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짧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건 당신만 다칠 일이에요. 사모님의 말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친 상태에서 더 다칠 게 있나요? 그 말은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에 가까운 문장이었죠.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곧장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고 회계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사회 고발 기사로 이름을 알렸던 선배였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기록이 있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병원 기록, 재단 문서, 통화 내용 메모, 그리고 어머니의 증언까지. 선배는 자료를 훑어보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야.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사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할까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치지 않고는 어렵겠지. 그래도 해야 할 이야기는 있어.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동안 벨이 울렸고 그 사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나 말할 거야.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의 대답은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가 그럴 거라는 거. 지연은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을게. 지연의 말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인생도 내 인생도. 어머니는 길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게 서 있을게. 그 말은 처음으로 들은 편의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초안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사고로 위장된 죽음과 보호계약의 실체. 지연은 문장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으며 다듬었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때마다 숨을 고르고 심장이 빨라질 때마다 멈췄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불러오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를 넘기던 중 지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사모님이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사모님의 말은 낮고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없던 일로 만든 게 문제였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연은 시계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과 상관없이 시간은 흐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지연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문장은 문장이 아니라 증언이다. 원고는 곧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기자는 날짜를 잡았고 선배는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곧 작은 균열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균열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나갈게. 어머니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기다릴게. 그 두 문장은 그 어떤 보호계약보다 단단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알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세상은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험받게 될 겁니다. 기사가 공개되는 날 아침, 지연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쌓여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전의 정적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그날 지연은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졌고 목은 바짝 말랐습니다. 원고는 이미 넘어갔고 수정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링크가 퍼지고 공유가 늘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했죠.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되는 순간을 확인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뛰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손떨림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쏟아졌고 모르는 번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언론사, 온라인 커뮤니티,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응원. 세상은 늘 그렇듯 빠르게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지연은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답보다 버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장 원치 않던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축하해야 하나요? 사모님의 첫마디는 비꼬는 듯 했지만 목소리 끝에 묘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오셨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건드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시겠죠. 지연의 말에 사모님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은 진실보다 서류를 믿으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의 이메일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생활 관련 자료.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모님의 마지막 카드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지연의 과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학금, 병원 기록, 아르바이트 내역, 심지어 가족관계가 흔들릴 만한 단서까지요. 사실과 왜곡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너는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였죠.
지연은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혀로 한번 훑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모님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서류를 믿는다. 그 문장은 잔인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연은 바로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이 공격 자료를 보냈어요. 오늘 안으로 터뜨릴 것 같아요. 선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어.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어. 그 말에 지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비한 건 증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성이 담긴 짧은 녹음 파일과 회계사의 확인서, 그리고 병원 기록의 시간, 오류를 지적한 전문가 의견서였죠. 선배는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프레임을 씌우면 우리는 프레임 밖에서 사실을 보여줘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기사와 추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숫자가 중심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의 공백, 재단 내부 문서의 불일치, 외부 자문 인력의 실명 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짧은 육성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도록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그 문장이 올라가는 순간 세상의 반응은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사모님 쪽에서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언론 대응팀이 나왔고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완벽하게 통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균열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 균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며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 셈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외곽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보자마자 표정을 읽으려 애쓰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니? 어머니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걱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괜찮다기보단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지연을 안았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지연의 어깨에 닿는 순간 지연은 숨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쌓였던 것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은 어머니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함만으로 끝내지 말자. 그 문장은 다짐이었습니다. 이제는 사과만 받는 삶이 아니라 같이 살아내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며칠 후 재단은 공식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죽은 사람으로 숨지 않아도 되었고 지연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지연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산대 앞에서 익숙하게 동전을 세었고 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이 이런 평범함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지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지워진 삶은 결국 누군가의 용기로 다시 불려나온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남는 건 돈도 계약도 아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